매일 아침 미국장 소식은 머니네버슬립 뉴스레터. 아래 댓글 링크로 구독해보세요. 오늘은 아주 따끈따끈한 리포트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9월 25일에 나온 리포트인데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26일이죠. 그래서 이게 어디 리포트냐라고 하면 시티은행에서 나온 거예요. 시티 글로벌 부 매니지먼트 이런 데서 나온 건데, 시티은행의 CIO 최고 투자 책임자가 만드는 뉴스레터 같은 그런 리포트입니다. 이게 매주 나오는데 이번 주 거를 가져와 봤어요. 이번 주의 제목은 너무 멀리 간 연준, 미래를 대비하는 포트폴리오 준비하기입니다. 처음에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이 리포트를 만드는데 참여했는지가 나와요. 보시면 다 chief, head 이런 게 나와 있죠. 어느 정도 시티가 공을 들여 만든 리포트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처음에 제목을 보시면 아주 무서운 제목이에요. To crush inflation, the Fed will crush the economy 이렇게 돼 있어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연준은 경제를 망가뜨릴 것이다 라는 제목인데요. 내용을 한번 보면 지금까지 상황을 설명하는 내용들이에요. 처음에 보시면 지난주 연준은 4개월 동안 3번 연속으로 75bp를 인상했다 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더 무서운 말은 연준은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공급으로 인한 물가 상승 충격을 잡은 적이 없다라고 돼 있어요. 현대에 그런 것을 시도한 적조차 없다 라고까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시티은행은 이 연준의 조치가 경제적 실험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험이잖아요. 따라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결과로 이어질 것이고, 이러한 결과들은 세계 경제 전반이 침체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시면 볼커 얘기가 나와요. 볼커 전 의장은 15년간 이어진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3년 만에 잡았어요. 대단한 성과죠. 이런 와중에 1981년 금리를 19%까지 인상을 했습니다. 1982년도에 아주 심한 침체, 리세션이 발생을 하면서 이 금리가 8.5%까지 떨어졌어요. 11%포인트가량 떨어진 건데요. 볼커 의장의 이런 여기에서 표현하기로는 통화 쇼크 테라피라고 돼 있어요. 쇼크 테라피가 인플레를 잡는 데는 성공을 했으나 리세션이 2번이나 찾아왔고 미국의 실업률은 5%포인트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자료들을 한번 볼게요. 이게 처음에 볼커 취임 전 실업률과 재임 당시 피크 실업률, 그리고 볼커 퇴임 당시 실업률 이렇게 3개를 가져왔어요. 볼커 취임 전인 1979년 8월 이 시점에는 실업률이 5.4%죠. 그런데 재임 당시 피크 실업률은 1984년도 3월에서 5월 사이에 나타났는데요. 이때는 무려 11.9%예요. 그리고 볼커가 퇴임할 당시 1988년도 3월쯤에는 9.2%까지 떨어졌죠. 그래서 비교를 하면 5.4%에서 퇴임할 때 9.2%, 약 5%포인트 조금 안 되게 차이가 나는데요. 피크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취임 전에 비하면 2배 이상이 올랐죠. 이 인플레이션을 잡는 조치가 얼마나 실업률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결과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시티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런 연준의 조치가 시장을 향한 펀치다 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a blow라고 돼 있는데 blow라는 거는 한 방 때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펀치라고 볼 수 있죠. 그 내용을 보면 지금 주식과 본드, 채권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가계의 순자산이 2022년 2분기 6조 달러가량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3분기에 더 심화될 거예요. 대규모 추가 하락이 잇따른다 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상황을 보면 담보대출 비율은 전고점을 돌파했고 그 와중에 주택거래는 7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어요. 이것은 경제에 대폭락이 발생했던 2007년보다도 높은 그런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안 좋은 상황인 것이죠. 미국 달러화는 20년 만에 최고 수준을 돌파했고요. 지금 상황들을 살펴보면 연준의 조치가 단기적으로 고통을 극대화하는 조치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FOMC는 2023년 금리가 3.8%에서 4.6%로 오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점도표를 보면 이것은 현재 정책금리 수준에서 150bp를 인상을 한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근데 거기다가 양적 긴축까지 동반이 될 거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2023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도 한번 봐야겠죠. 시티은행은 23년에 강도 높은 긴축을 하지 않더라도 여기 보시면 does not follow through with a second year of intense tightening, 이 긴축을 하지 않더라도 연준의 조치로 인해서 리세션과 대규모 실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23년도 일자리 순 감소수
여기 보시면 net job losses in 2023라고 돼 있죠. 요게 100에서 200만 개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노동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을 감안을 해도 이만큼이나 일자리 수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아주 무서운 이야기죠. 그런데 우려되는 지점은 연준이 지금 현 점도표를 그대로 따른다면 이 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감안해야 할 점은 연준은 계획대로 행동을 하지가 않아요. 여기서 보면 Fed forecasts are becoming unbelievable 이렇게 돼 있죠. 연준의 전망은 딱히 믿을만 하지 않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이유를 보면 전년 동시점 2021년 9월 지금과 같은 시기에 연준은 2022년 말 금리가 0.3%일 것이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4.25%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지금 현재 수준에서 100bp를 인상을 한다라고 했으니까요. 0.3%와 4.25% 매우 큰 차이죠. 그러니까 연준의 전망을 믿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연준이 그만큼 조치를 많이 변경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그래서 시티는 연준의 금리 인상 계획과 양적 긴축이 23년 경제 전망과 같이 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strongly doubt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은 그냥 불가능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연준의 전망을 보면요. 실질 GDP가 1.2% 성장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0.6%밖에 증가하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시티은행은 연준의 전망이 희망사항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자신들이 말한 전망을 그대로 따른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이 시티은행의 전망이고요. 그래서 그 다음을 보면 높은 실업률이 기다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티은행은 2023년 next year, 2023년 리세션 발생 확률이 70%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와 동시에 취업률이 대거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률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예상 시나리오가 있어요. 처음에 보시면 부동산 관련 직종에서 취업률이 하락할 것이다. 왜냐하면 앞에서 살펴봤듯이 부동산 관련 붕괴가 벌써 일어나고 있죠. 이 때문에 부동산 직종에서 많이 취업률이 하락할 것이고요. 이 여파가 민간 부문 전반으로 퍼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제조업, 무역업, 금융업, 마케팅 이런 모든 분야에서 2023년에 200만 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연준이 0.6% 실업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시티는 2% 증가한다고 보는 게 더 현실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표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표는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연준의 점도표와 실질 금리의 차이를 보여주는 건데요. 여기 projected가 이제 연준의 전망치였고 actual은 뭐 실질 금리겠죠. 보시면 이렇게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14년도부터 19년도까지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고 있죠. 14년도에는 금리를 올린다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금리가 오르기 시작한 시점은 16년도죠. 이때부터 점차 올리기 시작해서 2020년도에는 뭐 요때는 비슷하게 가네요. 하지만 2022년도를 보면 전망했던 금리는 연말에 4.5%포인트로 되어 있고 현재는 3%대에서 지금 이렇게 1.5%포인트 차이가 나고 있는 거네요. 150bp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이전의 자료들을 보면 이렇게 차이가 났던 요 시점들을 살펴보면 올해 말에도 요 150bp 인상을 할 것이다 라는 게 그리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 표를 보면 정책금리가 정점인 시기가 그리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여기 피크 금리들이 딱딱 나와 있죠. 그런데 이 피크인 시기들은 정말 짧아요. 여기서 점으로 보일 만큼 되게 오래가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금리가 점점 낮아질 때는 조금 더 정점인 금리가 오래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점인 시기의 금리가 정점인 시기는 그리 오래 가지는 않아요. 거의 다 그 이후에 바로 금리가 떨어지는 현상들을 볼 수 있고요. 내년에도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전 자료들을 보면 어느 정도 들어맞는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목이 뭐였죠? 앞으로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조정해야 하느냐라는 거였는데요. 잠재적인 기회들을 한번 볼게요. 금리가 정점인 시기는 채권의 매력도가 높아진다라는 것과 동일하다는 건데요. 9월 FOMC 기준 2023년 초까지 100에서 125bp를 추가 인상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23년도 2분기에 실업률이 크게 증가할 경우 다시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채권의 장점이 뭐냐면요. 주식과 달리 채권은 시가가 떨어지더라도
액면가는 보장이 된다는 점이에요. 주식은 내가 산 그 원금이 보장이 되지가 않죠. 계속해서 떨어져서 70%, 80%가량 손실을 보는 경우도 많이 나타나는데요. 채권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의 심각한 손실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채권에 투자하는 게 좋다라는 게 시티의 권고이고요. 물론 이 채권을 발행한 주체가 디폴트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시티가 제안하는 투자처는 미국 국채예요. 미국 국채는 안정성이 가장 높은 자산이죠. 달러화나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미국 국채에 투자하라라고 권고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년 같은 경우에는 자산 보존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돼야 하기 때문인데요. 경제 상황이 부정적일 때에는 자산 증식보다는 자산을 지금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벅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채 금리를 한번 볼게요. 지금 미국의 모든 국채 수익률이 역사적으로 높은 상황이에요. 3개월 단기채 수익률을 한번 볼게요. 여기 3-month US T-bill이라고 돼 있죠? 요게 지금 3.17%, 수익률이 3.17%인데 이것은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사실 이거는 2007년 이후뿐만이 아니라 그냥 이번 세기 들어서 21세기에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지금 일반 국채가 좋은 점이 뭐냐 하면 수익률에 인플레이션이 고려가 되는 팁스라는 요 채권이 있죠. 요 국채에다가 인플레이션을 반영을 하는 건데요. 이 팁스와 비교해도 일반 국채 수익률이 높다는 거예요. 요 표를 보시면 똑같은 2년물 국채예요. 팁스 일드랑 그냥 일반 명목 국채의 수익률을 볼게요. 지금 현재 시점 2년물이 4% 가까이 되는 수익률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같은 2년물 팁스는 2%가 조금 안 되는 수익률이 나타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냥 국채에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것이 오히려 낫다라는 것이 시티의 권고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그럼에도 주식을 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에퀴티에 투자하고 싶은 분들에 대한 권고사항인데요. 그런 분들은 변동성을 최대한 활용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앞으로 수개월간 변동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채권보다 높은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는 이를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6개월 동안 주식 수익률을 예측할 수는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2007년과 2008년과 같이 시장이 붕괴되는 상황까지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는 하지만 시장 수익률이 양일지, 음일지 이런 것은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이 더 딥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하고요. 가능하다면 이런 전략을 수행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추천을 하는 시나리오고요. 또 하나 다른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풋옵션 거래를 활용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S&P 500 풋옵션 거래를 했을 때 수익률이 지금 12개월물 국채보다 조금 높죠. 이 풋옵션을 판매를 했을 때. 옵션 거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시도하기에는 조금 난이도가 있다라고 여겨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좋은 투자처로 꼽는 것은 국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시의성이 있는 리포트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런데 이 시나리오도 그랜섬이 말했던 것과 같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연준이 제시한 전망을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내년에 리세션이 발생할 확률이 70% 이상이니까 엄청나게 높은 거죠. 다른 곳에서는 90% 이상으로 보는 곳도 있다고 리포트를 본 적이 있는데요. 연준이 내년에 어떤 조치를 취할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상황에서 시티가 제시한 대로 여러분들도 자산 증식보다는 자산 보존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